산림청의 역설. 산불 날수록 승진하고 예산 늘어. 유정길의 생명평화. 2024년 3월 중순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과거 최대 규모였던 울진 산불 피해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재난으로 전국 약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태웠다. 이번 산불로 울남사, 은혜사, 만장사, 부광사를 포함한 13곳에 사찰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이다. 고운사는 총 30여 동의 전각 중 가운루를 포함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21개 동이 전소되었고 10개 똥만이 화마를 피하였다. 이는 불교 문화유산에게 막대한 손실이다. 그러나 참담한 피해 속에서도 일부 전각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뜻밖에도 낙엽 화렵수림이 있었다. 내일신문 김준기 기자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운사의 산불 피해 사진을 보면 고운사 주변 산림은 대부분 검게 탄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으나 특정 구역만은 초록색 화렵수 군락이 생생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이 구역이 바로 피해를 면한 전각들을 감싸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낙엽 화렵수들이 방화림으로 기능하면서 고운사의 중심 전각들을 지켜낸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인 페라리아데 상주항에서도 확인된다. 이 마을은 유칼립투스 숲을 따라 확산된 산불 속에서도 피해 없이 보존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상들이 마을 둘레에 심어놓은 유럽 굴참나무 때문이었다. 굴참나무는 산불에 매우 강해 마치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처럼 화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화렵수의 방화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송진 등 기름 성분이 20%에 이르러 불이 나면 나무 위로 불꽃이 번지는 수관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이때 타오른 솔방울이나 솔잎이 불씨가 되어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날아가며 산불이 확산되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화염은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고 강한 기류를 형성하여 마을, 사찰, 고압선, 도로 등으로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 이처럼 소나무 등 침엽수림은 흔히 기름 먹인 종이에 비유된다. 반면 화렵수인 참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물풀의나무 등은 수분 함량이 많아 산불에 강하다. 이들 나무는 불의 확산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방화림, 내화수림 역할을 하며 물먹인 종이에 비유된다. 원래 자연 생태계는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여 있는 혼요림 구조이다. 그러나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주도한 숲가꾸기 사업은 화렵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을 남겨둔 단술림을 조성해왔다. 이는 햇빛의 직사로 인해 숲을 건조하게 만들고 내부 공간이 넓어져 바람이 통과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불이 급격히 확산되는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대형 산불을 유발하는 배경이 되었다. 소나무림에서의 산불은 수관화 현상으로 진행되며 불씨가 하늘을 타고 먼 거리까지 날아가며 산불을 확산시킨다. 반면 화렵수림에서는 대부분 지표와 형태로 불이 땅바닥에서 천천히 번지며 도로, 계곡, 하천 등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진화된다. 이로 인해 화렵수림은 방화림으로 기능하며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 4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동해안 지역을 휩쓸었다.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울진 등 5개 시군구로 번지며 약 2만 3,784헥타의 산림이 불탔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민간, 정부, 대학연구소의 전문가 176명을 9개 분야, 19개 팀으로 구성하여 동해안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동해안 산불 지역 정밀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 이른바 2000년 매뉴얼로 불린다. 이 매뉴얼은 인공보건과 자연보건의 비율을 51.5대 48.5로 설정하며 자연보건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한 것이 특징이었다.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한 한 교수는 동해안 산불 지역 중 약 81%는 자연복원이 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산림청의 정책 방향은 점차 인공복원 확대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다 2005년에는 더 바뀌어 기존 매뉴얼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자연회복력을 무시하고 불탄 나무들을 전면적으로 베어낸 뒤 인공조림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뉴얼로 대체되었다. 2000년의 매뉴얼은 세금이나 외부 자원 투입 없이 산림이 스스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회복력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새 매뉴얼은 모두 배기를 통한 싹쓸이 벌목과 막대한 세금 투입을 전제로 한 인공조림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산림 토양이 황폐화되고 착근되지 못한 묘목을 심어 토양을 붙들고 있던 나무 뿌리들이 약화되면서 장마철 산사태 위험을 증대시켰고 결국 사방댐 건설이라는 또 다른 공사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기이하게도 2005년 매뉴얼 개정 이후 산불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복구 예산이 급증하도록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바꾸고 그 뒤 산불 발생이 증가한 현상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산불이 나면 산림청 직원이 승진하고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과연 이 말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 산불이 발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가 반복된다. 산불 발생, 소방 인력 및 헬기 투입, 산불 진화, 복구 예방 예산 편성, 피해 지역 벌목, 베어낸 나무를 화력발전에 판매, 진화 명목의 임도 개설, 벌채로 인한 토양 불안정 및 산사태 우려 증가, 사방댐 건설, 조림 실시, 단순림 형성, 다시 산불 발생. 이는 산불이 반복될수록 산림청의 예산이 커지고 조직의 영향력 또한 강화되는 구조이다. 실제로 이번 영남권 산불로 인해 편성된 재난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산림청 본예산 2조 6천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대 1.4조 원, 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대 1.7조 원,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등 안전 투자 대 0.2조 원이다. 산불 피해 복구 예산 중 약 1.2조 원은 피해 지역 복원에, 17조 원은 헬기 6대 도입, AI 감시 카메라, 산불 진화 차량, 진화대 위험수당 등 장비 및 인력에 사용된다. 이 중 약 1,008억 원은 임도 건설 예산이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택 복구 처리 대출, 인근 임시주택 1,000호 공급 예산은 2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에도 못 미친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불 이후 소나무와 같은 단일 수종을 대규모로 다시 심는 일이다. 이런 행위는 향후 더 큰 산불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이미 산불 피해지는 대부분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가 큰 피해를 입고 화렵수는 비교적 생존 가능성이 높아 벌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 벌채지로 지정되면 이런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싹쓸이 벌목이 진행된다. 긴급 벌채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태적 고려 없이 숲을 싹쓸이하듯 베어낸다. 이로 인해 흙을 붙잡아주는 나무 뿌리가 사라지며 노출된 토양은 집중호우 시 침식과 유실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양의 영양분까지 씻겨 내려가 비옥도마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벌채 과정에서 나무를 끌어내릴 때 어린 싹과 뿌리가 함께 훼손되며 이는 숲의 자연적 재생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복원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망가진 산림은 결국 사방댐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사방댐은 산사태를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계곡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문제를 동반한다. 결국 긴급벌채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된다. 이와 함께 임도 건설도 산불 복구 과정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다. 2023년 3월 29일 동아일보 외 기고문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대형 산불 대응의 비밀병기라고 말했다. 임도는 산림 휴양이나 레포츠를 위한 공간이며 산불 진화 시 장비와 인력의 현장 접근을 쉽게 만들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임도 건설을 위해 1,008억 원이라는 큰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은 임도의 또 다른 위험성을 지적한다. 임도는 때에 따라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산불을 확산시키는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습도가 높은 가을이나 겨울, 혹은 낙엽층을 타고 천천히 번지는 작은 지표와 산불의 경우 임도가 진화에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처럼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에서는 불을 강력하게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임도가 많아지면 산속 깊은 곳까지 접근이 쉬워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게 되어 발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높은 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의 영향으로 급속히 대형화된다. 또한 산불이 임도에 이르면 화염이 마치 빨려들듯 순식간에 퍼지고 불길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임도는 공기의 통로, 이른바 공기빨대가 되어 연소를 촉진시키고 화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임도는 소규모 산불에는 방화선 역할을 하지만 봄철 대형 산불에는 오히려 바람길이 되어 불길을 더 넓게 퍼뜨리는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임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이 끊어져 곤충과 새와 동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악화시키고 임도를 따라 산주들이 밭을 만들거나 소규모 시설물들을 만들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처럼 고도차가 심한 지형에서는 임도를 따라 무리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경우 산불 속에 고립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크다. 이런 이유로 임도 건설이 능사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은 단순히 기후위기나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는 산림청, 산림 관련 기관, 임업 비즈니스 조합 사이의 이익 구조, 즉 카르텔에 기인한다. 그 결과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 수십 채가 전소되었고 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75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은 잿더미로 사라졌고 10만 헥타에 달하는 숲과 나무가 불탔다. 그 안에서 살던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곤충과 새들, 야생동물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복구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2000년에 176명의 전문가들이 공동조사 후 발표한 보고서와 매뉴얼을 만든 것처럼 이번 산불의 드론과 위성사진, 현장조사, 생태계 영향평가를 포함한 철저한 피해 조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반복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외면하고 이익만을 우선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 복구 사업은 자연적 복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뒤 산불 감시 체계, 진화 장비 보강, 전문 인력의 훈련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를 비롯해 다수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찰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불교의 정서적 분위기와 어울린다고 여겨져 오랜 시간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운사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침엽수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찰의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찰과 주변 산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불길이 정각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백나무처럼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방어림을 조성하고 침엽수와 화렵수를 혼합한 혼요림 형태나 화렵수림으로 전환함으로써 산불 저항력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 수 있는 낙엽과 하층식생 등을 제거한 내화수림대를 구축하여 불길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찰의 숲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